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덱선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아니, 그렇지는 않다. 언제나라고는 할 수 없다. 그가 학교에서 돌아와 욕실로 뛰어가 물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때면 비누 냄새가 난다. 나는 책상 앞에 돌아앉아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가 가까이 오는 것을, 그의 표정이나 기분까지라도 넉넉히 미리 알아차릴 수 있다. 뭐하니? 이제 오? 이제 오긴 아까 왔지. 아니, 뭐 하는데 방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뭐라긴. 보면 몰라. 공부하고 있잖아. 응? 얼굴이 왜 그래? 응? 우리 아가씨가 뭐 때문에 이리 심각한 표정이실까? 티셔츠로 갈아입은 그는 성큼성큼 내 방으로 걸어 들어와 아무렇게나 안락의자에 주저앉든가 창가에 팔꿈치를 짚고 서면서 나에게 빙긋 웃어 보인다. 그런 때에 그에게서 비누 냄새가 난다. 그리고 나는 나에게 가장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온 것을 깨닫는다. 엷은 비누의 향료와 함께 가슴속으로 저릿한 것이 퍼져나간다. 우리 수키 눈동자에 슬픔이 가득 고였는걸? 어? 정말 심각한 얼굴인데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금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지? 그렇다니까. 아이, 괜히 걱정했잖아. 그런 표정 짓지 말고 활짝 웃으라고. 괜히 놀리고 그러지 마. 아니야, 놀리는 거. 세상 걱정 근심 죄다 짊어진 것 같은 표정보단 웃는 게 예뻐. 수키는 웃는 얼굴이 예쁘다고. 참. 어느 편일까? 나는 나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 이 순간 그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난 알고 싶다. 그의 눈에는 과연 내가 무엇으로 비치는가? 하루 해와 하룻밤 사이 바위를 씻는 파도 소리같이 가슴에와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하던 이 한 가지 상념에 나는 일순 전신을 불살라 본다. 그래서 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좀 더 무거운 것으로 변하면서 가슴 속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찰나에는 나는 그만 나의 자연스러운 위치, 그의 누이 동생이라는 표면으로 보아 아무 스스럼도 불안정함도 없는 나의 위치로 돌아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닫는다. 난 수키가 걱정 그득한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싫더라. 알았어. 알았으니까 잔소리는 그만둬. 그럼 그래야지. 수키의 쾌활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걸? 고단해 죽겠어. 뭐 먹을 것 좀 안 줄래? 아이 참 성화라니까. 영작 숙제가 막 멋지게 씌어져 나가는 판인데. 영작 숙제라고? 어디 구경 좀 하자. 이 오빠가 보면 여류 작가가 될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박에 알 수 있거든. 이리 줘봐. 싫어. 아이, 알았어. 절대로 보지 않을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아래층에 가서 먹을 거 좀 가져와. 얼른.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응? 이렇게 다른 책들 사이에 잘 감춰놔야 마음이 놓이지?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연다. 뽀얗게 찬 기운을 내뿜은 콜라와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얹으면서 내 가슴은 비밀스런 즐거움으로 높다랗게 고동치기 시작한다. 그는 왜 늘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언제나 냉장고 앞을 그냥 지나버리고는 나에게 와서 먹을 것을 챙겨달라고 조른다.
엎질렀네. 괜찮아요. 아가씨 그냥 놔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아줌마 미안해요. 괜찮아요. 엎질러진 콜라를 닦기만 하면 되는데요, 뭐. 아줌마, 난 왜 이렇죠? 잘하려고 하는데도 맨날 실수해요. 손에 익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좀 얌전하고 재빠르게 보이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 다음에 숙녀가 되시면 그렇게 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올라가세요. 아줌마, 죄송해요. 쟁반을 들고 돌아와 보면 무엇을 생각하는지 내가 곁에 있을 땐 보이지 않는 조용히 가라앉은 눈초리를 하고 있다. 까무레한 피부와 꽤 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나는 참 좋아진다. 나에게는 보이려 하지 않는 혼자만의 표정도 무언지 가슴에 와 부딪힌다. 고마워. 곱슬머리는 사납다던데 이제 보니까 곱슬머리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숙이 정말 그렇지 않아. 그렇게 정색하고 말하니까 더 이상한걸? 응? 난 농담한 것뿐인데. 어쨌든 곱슬머리라고 다 사나운 건 아니라는 걸 알아줘. 알았어. 에이, 아래층에서 또 사고 쳤어. 또? 콜라를 엎지른 거 있지? 에이, 겨우 그걸 가지고 난 또 컵이라도 깬 줄 알았잖아. 이야, 정말 시원하다. 저기 우리 테니스 치러 갈까? 좋아. 아니, 저 참 내일부터 중간 시험이라고 했었지? 오늘은 안 되겠다. 아니야, 괜찮아. 그까지 시험 뭐 평소 실력으로도 문제 없어. 그럼 괜히 낙지한 다음에 나 원망하지 마. 사실 시험이고 무엇이고 없었다. 나는 옷서랍을 덜컹거리며 하얀 반바지와 감색 셔츠를 꺼냈다. 그도 라켓을 가지러 방을 나갔다. 햇볕은 따가웠으나 나뭇잎들의 싱싱한 초록 사이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가곤 한다. 우리는 뒷산 밑 담장께로 걸어갔다. 낡은 돌담에 좀 허스룩한 귀퉁이를 타고 넘어서 옆집 코트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자, 시작할까? 좋아. 옆집 코트라고 하는 것은 고왕가에 속한다는 토지의 일부인데 기실 집이라고는 까마득히 떨어져서 기와집이 두어 채 늘어서 있고 이쪽은 휑하니 비어있는 공터였다. 오늘도 나왔네. 하루도 거르는 일이 없어. 그러기에 참 정말 정성이야. 이건 마당이 아니라 안방 같아. 장판을 깔아놓은 안방도 이보다 매끈하진 않을걸. 하긴 일하는 사람들이 쓸고 닦으니까 가능한 일이지. 여기에 테니스 코트 만들면 좋겠다. 테니스 코트? 아깝잖아. 테니스 코트나 만들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떨까? 어떻긴 좋긴 좋겠지. 가서 말해봐. 누구한테? 그 할아버지, 그 주인 할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 그는 처음엔 움직이려 하지 않았으나 결국 건물께로 걸어가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테니스 코트가 생기다니 정말 기분 좋다. 그러게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쉽게 허락을 해주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사실은 나도 그랬어. 뭐? 아니 허락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날 보낸 거야? 자, 이왕 이렇게 된 거 네트도 치고 땅도 좀 깎아서 정식 코트를 만들자. 할아버지께서 그럴 줄은 몰랐다고 야단치시면 어쩌려고. 야단치시면 그때 걷어버리면 되지 뭐. 그러나 호호백발의 할아버지인 그 집주인은 호령을 하지 않을 뿐더러 가끔 지팡이를 끌고 나와 우리의 경기를 구경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나이 많은 노인네의 표정은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특히 이 할아버지의 경우는 그러했다. 구태여 말한다면 웃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신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하늘 밖의 를 생각하는 듯 아득해 보이기도 하였으니 기묘했다. 공부는 언제 해? 뭐? 전공이 물리학이잖아. 근데 맨날 테니스를 치고 아는 친구들하고 놀기만 하잖아. 아이 참네. 꼬마 숙녀께서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물리학 공부가 쉬운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 말 정말이겠지? 아니 이 오빠를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난 공부한다는 핑계로 운동하고는 담 쌓고 사는 새님이 되고 싶진 않다고. 알았어. 우리 한 게임 더 할까? 어? 좋지? 나는 여기 오기 전에도 테니스를 했지만 기술이 부쩍 는 건 대부분 그의 덕분이다. 그가 내 시골 학교의 코치보다 더 훌륭한 솜씨를 갖고 있음을 알았을 때의 나의 만족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스포츠는 삶의 기쁨을 단적으로 맛보여준다. 공을 따라 이리저리 뛰면서 들이마시는 공기의 감미함이란 아무 것에도 비할 수 없다. 스키 왜 그래? 모르겠어. 아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어때? 계속 할래? 자, 간다! 나는 오늘 도무지 컨디션이 좋지가 못하였다. 이렇게 엉망진창일 때면 엉망진창인 대로, 또 턱없이 좋으면 좋은 그대로 적당히 이끌고 나가주는 그의 솜씨가 저기 믿음직해질 따름이었다. 참 안 된다. 퇴보 일론가 봐. 괜찮아. 아주 더워지기 전에 지수랑 불러서 한번 시합을 할까? 좋아. 오늘은 이만 해두자. 한참 뛰었더니 목이 말라. 하늘이 리라빛으로 물들 무렵 우리는 볼들을 주워들고 약수터께로 갔다. 바위 틈으로 뿜어 나오는 이가 시리도록 차갑고 광물질적으로 쌉스름한 물을 두 손으로 표주박을 만들어 떠내 마신다. 바위 위로 연두색 버들잎이 저기 우아하게 늘어지고 빨간 꽃을 다닥다닥 붙인 이른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펼친 걸로 보아 이런 마심새를 하라는 샘터는 아닌 모양 같지만 우리는 늘 그렇게 하여왔다. 어우, 정말 시원하다. 약수라니 많이 마셔. 그럼 약의 효험이나 좀 볼지도 모르잖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테니스 좀 잘 치게 되나 보려고 그러지. 어머, 이거 표주박이잖아? 야, 이제 손으로 받아 마시고 시끌덤벙대는 일은 그만둬야겠는걸? 할아버지께서 갖다 둔 것 같은데 테니스 코트 주인이시기도 한 어른이니 이거 함부로 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럼 지금부터 얌전히 굴어야겠네. 그래, 산신령님이 내려다 보실지도 모르니까. 정말 한동안 얌전하게 앉아서 쉬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굽혀 표주박으로 물을 떴다. 그는 그것을 내 입가에 대어주었다. 조용한 낯선 표정을 하고 있었다. 나에게는 보이는 일이 없는 자기 혼자만의 얼굴 중 하나인 것 같았다. 나는 아주 조금만 마셨다. 그리고 얼굴을 들어 그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는 나머지를 천천히 자기가 마셨다. 그리고 표주박을 있던 자리에 도로 놓았으나 아주 짧은 사이 어떤 강한 감정의 움직임이 그 얼굴을 휘덮은 것 같았다. 그는 내 쪽을 보지 않았다. 나는 돌연 형언하기 어려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갔으나 한 가지 뚜렷한 감각을 놓쳐버리지는 않았다. 그것은 기쁨이었다.
그는 나에게는 그런 명칭을 가진 사람이었다. 오빠. 그것은 나에게 있어 무리와 부조리의 상징 같은 어휘다. 그 무리와 부조리에 얽힌 존재가 나다. 나는 키보다 높은 담장 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정원 안을 걸어갔다. 운동화를 벗어들고 맨발로 걷는다. 까실까실하면서도 부드러운 잔디의 촉감이 신이나 양말을 신고 디딜 생각을 없게 만든다. 아예 또 맨발이야? 숙녀가 돼가지고 왜 그래? 아예 발바닥에 징을 박아줄까? 어디든지 구두 안 신고 다니게 말이야. 난 맨발이 좋아. 좋다고 아무 데서나 그러지는 마라. 알았지? 맨발로 풀이를 걸으면 고향이 온 것 같아. 아니, 내가 나 자신에게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걸. 또 그런다. 숙회는 저녁 이맘때만 되면 늘 그러지. 중얼중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라고 말이야. 어? 또 그런다. 입을 봉하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있잖아. 시무룩해가지고 테라스 앞에 오면 나는 내 존재의 의미가 벼랑간 아프도록 뚜렷이 보랏빛 공기 속에 떠있는 것을 본다. 내가 잠시 지녔던 유쾌함과 행복은 끝내 나의 것일 수는 없고 그것은 그대로 실은 나의 슬픔과 괴로움이었다는 기묘한 도착을 나는 어떻게도 처리할 길이 없다. 날마다 경험하는 이 보랏빛 공기 속에서의 도착은 참 서글픈 감촉을 갖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 한동안 서 있었다. 오누이, 동생. 이런 말은 내 맘속에 혐오와 공포를 자아낼 뿐이야. 싫어. 하지만 난 그의 곁에 더 오래 머무를 용기도 없잖아. 그는 검은 눈을 껌뻑이면서 내게 농담을 건네겠지? 그리고 내게 더 웃고 더 쾌활해지라고 무언중에 명령할 거야. 그가 내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라고. 몸을 씻는 것처럼 그에 대한 내 마음도 깨끗이 씻을 수 있다면 난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까? 오늘 잠시 동안 가슴속에 강렬한 기쁨을 안았던 까닭에 지금 내가 느끼는 비참함이 더욱 큰 걸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에도 저녁을 먹으러 내려가지 않았다. 그 대신에 그가 마시다만 콜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입술을 대었다. 아까 그가 내가 마신 표주박에 입술을 대었듯이. 출연 현규, 김승준, 아줌마 이영아, 해설 이선주, 기술 강기범, 효과 이용문, 김성렬, 음악 오혜원. 한승훈 연출, 정진아 극본. 라디오 문학관,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현규. 그는 나의 오빠이며 나 수키는 그의 동생이다.
여고생인 나는 어머니의 제가로 현규를 처음 만나게 된다. 그리고 현규에게서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나의 첫사랑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외줄타기처럼 불안하다. 나는 사랑과 윤리의식 사이에 갈등하게 된다. 대학에서 물리학을 전공하는 오빠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했는데 테니스만 해도 나의 시골학교 코치보다도 훌륭한 실력을 갖고 있었다. 그와 함께 테니스를 치는 내내 나는 컨디션은 좋지 않았지만 그가 이끄는 대로 즐겁게 테니스를 즐길 수 있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서 나는 서글픈 감촉을 가진 보랏빛 공기에 휩싸였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정원 등나무 아래 앉아있는 그를 아무도 몰래 바라보고 있었다. 그를 무엇라고 부르면 마땅할까?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재작년 늦겨울, 새하얀 눈과 얼음에 뒤덮여서 서울의 집들이 마치 얼음 사탕처럼 반짝이던 날, 무슈리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며 이곳에 도착한 나는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 있던 그를 만났다. 자, 이리 나와봐요. 수키가 왔어요. 어머, 수키야. 엄마! 그래, 왔구나.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수키가 얘까지 오느라고 많이 피곤할게요. 수키야, 이쪽은 수키의 오빠야. 인사해. 이름은 현기라고 하고. 안녕하세요. 이제 서서 그러지 말고 이리로 와서 앉지. 아줌마, 여기 차 좀 내다 줘요. 네. 오빤 이과대학에 수재를 한다. 우리 수키도 시골선 꽤 재혼이라고들 하지만 서울에선 좀 어리벙벙할 테지. 수키에게 사이좋게 잘 대해줘요. 전 잘 왔어요. 집이 이렇게 너무 쓸쓸해서 아주 좋지 않았는데 반가워요. 우리 악수라도 할까요? 예. 그래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남매가 되신다면 난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잘 지내야지. 수키가 피곤할 텐데.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우리 잘 지낼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마워요. 엄마의 목소리는 가벼웠으나 눈에는 두려움이 어려 있었다. 엄마는 열심히 청년의 큰 눈을 주시하고 있었다. 짙은 눈썹과 미간 언저리에 위압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그의 두 눈은 서늘해 보였고 날카로움과 동시에 자신감에서 오는 너그러움과 침착함 같은 것을 갖고 있는 듯 보였다. 자, 차들 마시지. 키랑 어깨폭도 표준형으로 보이는걸? 엄마 말대로 수제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말이야. 점수를 준다면 글쎄 평균점 이상은 되겠네. 하긴 사람을 어찌 겉만 보고 한다. 형제가 없이 혼자 지내서 늘 외로웠는데 동생이 생기다니 기분이 아주 좋은걸요? 어머니께 감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수키가 어려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거예요. 난 현규만 믿어요. 부족한 점이라뇨. 눈빛이 아주 맑고 영리해 보이는걸요. 뭐든 잘 해낼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어서 가서 쉬어야지. 날 아주 아이 취급하고 있잖아. 입술 한쪽으로만 조금 웃는 저 표정을 뭐람? 내가 자기를 재어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맘속을 환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뜻의 웃음일까? 나는 반대로 내가 날카로운 관찰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지극히 단순한 태도로 나를 대했다. 날 도무지 어린애로만 보았다는 증거일 게고 또 아마 엄마의 감정을 존중한 결과였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엄마의 얼굴에는 일순 안도와 만족의 표정이 물결처럼 퍼져갔다.
어쨌든 그는 나를 수키라고 쉽고도 간단하게 불러오고 있다. 때로는 헤이 숙 하고 부르기도 한다. 그는 나에게 무조건 관대했다. 지나칠 만큼. 그래서 때로는 섭섭할 만큼. 헤이 숙! 여기 약 좀 발라줘. 피가 많이 나네? 어쩌다 다쳤어? 잠깐 딴 생각을 하다 실수를 한 거야. 이거 웬만하면 참아버리겠는데 피가 멈추질 않네. 은근히 욱신거리고. 많이 아파? 이젠 괜찮아. 야, 이거 스키가 약을 발라주니 한결 나은걸? 스키전이 약손인가? 치. 근데 나한테 언제부터 오빠라고 부를 거야? 난 참을성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줘. 스키가 내게 오빠라고 부르면 어떤 기분일까?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난 도저히 그에게 오빠라고 부를 수 없었다. 처음에는 너무 생소해서,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른 이유들로. 무슈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 몇 갑절이나 힘든 일이었다. 나는 내가 대단한 고집쟁인지 또는 부끄럼쟁인지 분간할 수 없다. 서울 와서 1년 남짓 지내는 사이 나는 여러모로 달라졌다. 멋을 내는 방법도 배웠고 키가 커지고 살결도 휘어졌다. 야야야, 우리 여왕은 과연 누가 될까? 괜히 내가 떨리는 거 있지. 누가 되든 넌 아닐 테니까 진정해. 그래, 내가 떨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뭐. 예, 난 윤스키가 될 것 같은데. 키도 크고 살결도 희고. 넌 어때? 나도 같은 생각이야. 그치. 너도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올해 미스 대한여고는 과연 누가 뽑힐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장식할 여왕은 바로 미스 대한여고라는 명예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정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대한여고 최고의 미스 퀸은 윤숙희! 나는 미스 대한여고에 당선된 하루 동안 학교에 퀸 노릇을 했다. 우리 딸이 최고의 미인으로 뽑히다니. 엄마, 그만해요. 창피하게 왜 그래? 창피하긴. 자자, 이거 선물이다. 어머, 시계잖아요? 고맙습니다. 이 시계 아주 비싼 건데 이렇게 비싼 걸 사주시면 어떡해요? 아직 학생인데. 퀸이잖아. 여왕이면 이 정도의 품인 갖춰야지. 고맙습니다. 시골서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스키가 여왕이 되다니. 스키가 퀸이라니 믿어지질 않아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근데 무슨 일 있었어?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네? 나한테 축하한다는 말도 하지 않고 말이야. 그는 별 말을 하지 않았다. 농담조차 하지 않았다. 축하한다고 한 번. 그것도 아주 거북살스런 투로 말하고는 무언지 수줍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런 것을 보니까 나는 썩 기분이 좋았다. 나는 성질도 조금 달라져 온 것 같다. 동무도 많았고 노래도 잘 부르던 시골 시절보다 조용한 이곳에서 더 감정이 격렬해진 것 같다. 삶의 기쁨이라는 말을 나는 이제 이해한다. 이 집의 공기는 안락하고 쾌적하고 엄마와 무슈리와의 관계로 하여 약간 로맨틱한 색채가 감돌고 있기도 하다. 서울의 중심에서 떨어진 숲속 환경도 내 마음에 들고 무슈리가 오래전부터 혼자 살아왔다는 담쟁이 덩굴로 온통 뒤덮인 낡은 벽돌집도 기분에 맞는다. 그는
엄마에게 예절 바르고 친절하고, 무슈리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스런 얼굴만 하고 있으면 어느 때고 지극히 만족해하고 있다. 그는 어느 사립대학의 경제학 교수인데 약간 뚱뚱하고 약간 호인다워 보인다. 블란서와 아무 관계도 없는 그를 무슈라고 속으로 부르고 있는 까닭은 어느 블란서 영화에서 본 한 불쌍한 아버지의 모습과 그가 닮아있기 때문이다. 무슈리는 불쌍하지는 않다. 오히려 참 행복하다. 그러나 이렇게 호의 덩어리 같은 사람은 자칫하면 엉망으로 불행해질 것 같이 보이는 것이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베르테르의 비극엔 날카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그러나 우리 무슈리 같은 타입의 슬픔에는 오직 비참함만이 있을 듯하다. 이 나물 좀 드셔보세요. 상큼한 게 입맛이 들 거예요. 좋은데. 난 가끔 당신이 내 곁에 와줘서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어. 왜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난 당신이 행복하길 바라오. 전 너무 행복해서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말아요. 밖으로 외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난 당신이 그러길 바라오. 당신이 크게 웃는 웃음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소. 정말 엄마는 행복해 보였고 옛부터의 특징이던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층 더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엄마는 행복에 대해서 한편으로 죄스러움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듯한 눈치기도 했다. 그러나 이곳에는 뜻하지 않은 괴로움이 또한 있었다. 현규에 대한 감정은 언제나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여겨질 때에는 여기 오지를 말았다면 하고 혼자 중얼대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만약 내 생애에서 한 번도 그를 만나는 일 없이 죽고 말 경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기까지 한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았다. 그를 만났다는 일만으로 세상에 어느 여자보다도 행복한 것이다. 그의 곁에서 호흡하고 있는 기쁨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러나 난 여전히 슬프고 초조한 것도 사실이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무슈리가 요즘 외국을 여행 중인 건 내겐 하나의 구원과도 같다. 아침마다 행복, 그것 같은 얼굴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좋고 저녁마다 시간에 식당에 내려가지 않아도 좋기 때문이다. 그래도 어떻게 그래? 한자리에 모일 시간이 저녁 식사 때밖에 더 있니? 엄마, 돌아오실 때까지 눈 감아줘, 응? 나 시간 지키는 거 질색인 줄 알잖아. 먹고 싶은 때 먹고 안 먹고 싶은 때 안 먹고 그러고 싶어, 응? 오빠랑 더 친해지려면 식사라도 같이 해야지. 그게 걱정이요? 친할 만큼 친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좀 편하고 싶어, 응? 그럼 돌아오실 때까지만이야? 알았어? 와, 역시 우리 엄마야. 고맙습니다. 무슈리가 떠나자마자 엄마와 이런 교섭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현규의 얼굴을 보는 일이 두려운 때가 점점 많아진 까닭이었다. 그는 대개 엄마와 함께 저녁을 드는 모양이었다. 아버지에 관하여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스키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단다. 아버지? 하긴 살아있을 때도 따로 떨어져 살았으니 아버지에 대한 정이 있으려고. 그래, 그게 차라리 속 편하다. 할머니, 왜 아버진 우리랑 같이 안 살았대? 그게 죄다 팔자소관이라는 거다. 아이고,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리 모질게 정을 떼었던 건지 원. 재작년 늦은 겨울, 무슈리가 내려와 날 데려가겠다고 우겨댈 때 제일 놀란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나보기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 설벅돼서 무슈리가 만약 그 연설을 잠시 끊기만 한다면 이내 허락을 할 것 같은데 그는 마치 그들이 결단코 나를 놓지는 않으리라고 굳이 믿는 사람처럼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다. 그가 말을 하며 날 힐끗 봤을 때 나는 조그맣게 끄덕여 보였다. 그랬더니 그는 말을 뚝 끊고 벙글 웃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이마를 닦았다. 이래서 나는 서울 대한역으로 전학을 했다. 나는 생각한다. 무시리와 엄마는 부부다. 그러나 나는 그의 혈족은 아니다. 현규와도 마찬가지다. 그런 의미에서 그와 난 순전한 타인이다. 22살의 남성이고 18살의 계집아이라는 것이 진실의 전부다.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나 자신을 다른 누구에게 바치고 싶지도 않다. 우리를 비끄러매는 형식이 결코 온유이라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을 알고 있다. 나는 또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같은 일을 생각하고 있길 바란다. 같은 일, 같은 즐거움일 수는 없으나 같은 이 괴로움을. 난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걸까? 초저녁에 불투명한 검은 장막에 쌓여 짙은 꽃향기가 흘러든다. 침대 위에 엎드려서 나는 마침내 느껴 울고 만다. 출연 김승준, 정현숙, 김무규, 이영아, 박웅선, 홍희숙, 남경표. 해설 이선주. 한승훈 연출 정진아 극본. 라디오 문학관.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3번째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그를 오빠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이 나의 운명이다. 하지만 나는 그를 오빠라고 부를 수 없다. 처음엔 생소하여서였지만 지금은 또 다른 이유 때문이다. 서울에 와서 1년 남짓 사이 나에겐 많은 일이 있었다. 미스 대한여고에 당선되어 하루 동안 학교 퀸 노릇을 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에 대한 나의 사랑은 격렬해진다. 그를 보는 일이 두렵기조차 하다. 나는 그를 만나지 말았으면 생각하다가도 이내
한 번도 그를 만나는 일 없이 죽고 말 경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서늘해지며 그를 만난 일만으로 세상 어느 여자보다 행복해진다. 나는 그를 영원히 아무에게도 주기 싫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묶는 형식이 결코 온누이라는 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계단 무너지겠다. 얌전히 좀 내려와. 네. 수키야, 엄마, 즐거운 일요일 아침에 뭐 때문에 그리 심각한 얼굴이야? 이리 소파에 와서 좀 앉아봐. 응. 나 이런 걸 주었는데 봉투잖아? 그게 뭔데? 이거 어디서 주웠어? 이리 줘. 잠깐 엄마랑 얘기 좀 할래? 엄마, 전혀 심각한 거 아니야. 이 편지 보낸 지수가 누군데? 저 지수라고 언덕 아래 만리장성 같은 다물들러 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가끔 테니스 치러 왔어. 테니스 치면서 알게 된 거야? 현규 친구란 말이야. 어느 의과대학 학생이랬고 장관 아들이래. 그게 다야? 또 뭐? 참. 큼직큼직하고 단순하게 생긴 데다가 지프 차에다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생들을 그득 싣고 자기가 운전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두어 번인가 그 차를 얻어 탄 일이 있었는데 한 번은 뭐 현규랑 함께였으니까 사용할 것도 없었고 다른 한 번은 시내에서 돌아오는 길목이라 굳이 싫다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탄 것뿐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런 편지 보내는 사이가 된 거니? 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때 내가 작은 학생들이 오늘은 하나도 없군요 했더니 뭘 했는 줄 알아? 나 있는 데까지 시간 안에 오는 놈은 태워가지고 오고 그 밖엔 뿔뿔이 제주대로 돌아오깁니다. 기차나 마찬가지죠. 그러더라고. 엄마, 그런 엄숙한 표정은 좀 이상해. 넌 아직 여고생이잖아. 그런데 이런 편지를 받다니 엄마가 놀랄 수밖에 없지. 이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여고생에게 이런 러브레터라니. 하긴 나도 그래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섬세한 표현으로 러브레터를 써보냈다는 게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디 있었던 거예요? 등나무 밑 의자 위에 있던 걸? 오라, 참, 거기다 놨었구나. 오라 참이 아니야. 수키는 만사에 좀 더 조심성이 있어야 해요.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뭐야? 라켓은 밤낮 오빠가 치워놓던데. 첫째, 편지 보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이고. 그래요. 엄마 말이 오라. 이 편지 내가 잘 간수할게요. 그 편지 기증한 건가? 엄마가 좀 읽어보면 안 돼? 읽어봐도 괜찮아. 안 되는 거라면 게다 놔둘까. 감춰놓지. 그럼 안심이고. 사실은 벌써 읽어봤어. 엄마도. 엄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수키가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편지에 관한 거라든지 또 그 밖의 일들을 혼자 처리하지 말고 엄마한테 의논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엄마가 언제나 수키 편에 서서 생각할 거라는 건 알고 있지? 응 하고 선대답을 해놓고 천천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나는 점점 우울해져서 잠시라도 속히 엄마 곁에서 떠나고 싶은 생각밖에는 없어졌다. 엄마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는 어떤 모양으로 내 편에 서줄까? 엄마 힘에는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무슈리의 힘에도 미치지 않는 일이었다. 편지를 주머니에 구겨넣고 아침 이슬로 무릎까지 폭삭 적시면서 경사진 풀밭을 걸어 내려갔다.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을 방향으로 멀리 늪이 바라다 보이는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아카시아의 숲이니 보리밭이니 잡목 곁을 지나갔다. 현교와의 사이는 요즘 어느 때보다도 비관적인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와 마주치기를 피하고 있었다. 웃고 농담을 하고 아무것도 아닌 채 헤어지는 고통이 참기 어려운 것이다.
머리 위에서 새들이 우짖었다. 하늘은 깊은 바닷물 속같이 짙푸르고 나무 잎새들은 빛났다. 여름이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나는 풀 위에 앉아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겼다. 한 번도 귀담아 들은 적은 없지만 내 발레 선생은 늘 나에게 야심을 가지라고 충동을 한다. 그의 말대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어 보석처럼 번쩍이면서 무대 위에서 그를 노려보아줄까? 그러면 그는 평범한 못생긴 와이프를 데리고 보러 왔다가 가슴이 아파질 터이지. 아주 짧은 동안 그것은 썩 좋은 생각인 듯 내 마음속에 머물렀다. 그리고는 물거품처럼 사라져 없어졌다. 그리고는 이어 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를 말고 식모처럼 그저 봉사만 하는 일에 감사를 느끼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러자 슬픈 마음이 들기도 전에 발등 위로 눈물이 한 방울 굴러 떨어졌다. 나는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와삭거리고 풀이치는 소리가 등 뒤에서 나며 늘씬하게 생긴 세터가 한 마리 나타났다. 그 줄을 쥐고 지수가 걸어왔다. 어머.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나봐요. 네, 돌아가려던 길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지냈니? 우리 세터가 언니를 찾아냈네. 세터는 사냥개잖아. 그러니까 누나를 찾아낸 거야. 그럼 언니가 사냥감이야? 이 녀석들. 자, 개를 끌고 먼저 집으로 가. 아니, 같이 가도 괜찮은데. 아니에요. 개구쟁이들이라 같이 있으면 정신이 없어요. 형, 그 줄 이리 줘. 내가 끌고 갈게. 언니 안녕. 안녕. 저희들이 나타나서 평화로운 산책을 방해한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연회색 운동복이 참 잘 어울리시네요. 이거요? 고맙습니다. 제 편지 봐주셨죠? 네. 회답은 왜 안 주세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 의사를 알아주시긴 하신 거죠? 네. 며칠 전에 테니스 칠 때요. 같이 시합하자고 그러던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아직은... 예, 그럴게요.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그의 휘파람을 들으며 집 가까이까지 왔다. 오늘 대단히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잠깐만요. 네? 가만히 계세요. 어깨에 풀벌레가... 네. 고맙습니다. 네, 시합 때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연습 많이 하세요. 저희들 팀은 아주 세졌으니까요. 잡석을 접은 좁단 층계를 뛰어오르자 나는 곧장 내 방으로 올라갔다. 지수가 하듯이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어쨌건 기운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 했다. 나는 기운차게 반쯤 열린 도어를 밀치고 들어섰다. 어머. 어딜 갔다 왔어? 화났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딜 갔다 왔어? 왜 그래? 편지를 거기 둔 건 나 읽으라는 친절인가? 어딜 갔다 왔어? 어딜 갔다 왔냐고! 베란간 그의 팔이 쳐들리더니 내 뺨에서 찰칵 소리가 났다. 화끈하고 불이 일었다. 눈물이 빙글 돌았으나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갔다. 나는 멍청하니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연회색 셔츠를 입은 지수가 숲새길을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수가 풀벌레를 털어주던 자리도 손에 잡힐 듯이 내려다 보였다. 전류 같은 것이 내 몸속을 달렸다. 나는 깨달았다. 현규가 그처럼 자기를 잃은 까닭을. 부풀어 오르는 기쁨으로 내 가슴은 금방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침대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새우처럼 팔다리를 구부려 붙였다. 소리내며 흐르는 환희의 분류가 내 몸속에서 조금도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어머, 잠깐만 이렇게 있어. 내가 손을 잡는 거 싫어? 스키, 우린 어쩌면 좋을까? 스키, 널 이렇게 안고 있어도 난 불안해. 네가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 버릴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에 우리는 어두운 숲속을 산책했다. 어두운 숲속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안겨버렸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할지 점점 더 알 수 없어진다. 여하간 나는 숲속에 가는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안방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네? 무슨 일 있어요? 아유, 글쎄요. 학교에서 오면 안방으로 들이라고만 하셨어요. 엄마, 이제 오니? 그런데 얼굴이 파랗구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픈 데 없어. 오빤 밤늦어야 돌아오고 스키도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보기 어렵고 한가족인데도 얼굴도 보기 힘들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저 편지가 왔는데 어쩜 엄마가 미국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1년이나 아마 그쯤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엄마. 수키하고 오빠를 버리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싫다고 몇 번이나 회답을 냈지만 어떨까? 오빤 찬성을 해줬는데. 나도 좋아요. 고맙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진 내일이라도 의논하자. 근데 할머니더러 와 계셔달랄까? 그래도 미덥지 않게 마찬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내 온 신경은 가엾은 상처처럼 어디를 조금만 건드려도 피를 흘렸다. 아니, 왜 갑자기 시골에 가겠다는 거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 할머니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애가 너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지? 아이 참, 무슨 일은 뭐가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으니까 시골에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줘요. 하긴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도 널 보고 싶어 하실 게다. 허락해주는 거지? 고마워요, 엄마.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결심했다. 다시는 학교에 다니지도 않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 삶은 일단 여기서 끝막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만 이 모든 일이 수습될 것 같이 여겨졌다. 그것은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었다. 날이면 날마다 나는 뒷산에 올라갔다. 1시간 남짓한 거리에 여성들의 절이 있고 거기를 좀 더 지나면 마음에 드는 장소가 나타났다. 들장미 덤불과 젊은 나무들의 초록이 바람을 바로 맞는 등성이었다. 난 바람을 받으면서 앉아있곤 했다. 젊은 느티나무의 그루 사이로 들장미의 엷은 훈향이 흩어졌다. 다음 찰나 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다. 현규였다. 그가
2, 3미터의 거리까지 와서 멈췄을 때 나는 내 몸이 저절로 그를 향해 내다른 것 같은 착각을 느꼈다. 하지만 사실은 그와 반대로 젊은 느티나무 둥치를 붙들고 있었다. 그래, 수키. 그 남을 놓지 마라. 놓지 말고 내 말을 들어. 그때 숲속에서 일은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는 진실이었어. 우린 이 일을 잊을 수도 없고 부정하며 살아가지도 못할 거야. 내 말 알아들어? 수키, 우리는 만나기 위해서 헤어지는 거야. 우리에겐 길이 없지 않아. 외국에 가든지 길이 있을 거야. 내 말 알아주겠어? 이제는 집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주겠지? 수키, 내일이건 모레건 되도록 속히 돌아와줘. 그럴게요. 고마워. 그럼 내 삶은 끝나버린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었다. 나는 젊은 느티나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펑펑 울면서 온 하늘로 퍼져가는 웃음을 웃고 있었다. 아, 나는 그를 더 사랑하여도 되는 것이다. 문학평론가 임헌영입니다. 작가 강신재 씨는 서울의 중산층적인 정서, 특히 섬세한 여인상을 그린 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젊은 느티나무는 강신재 씨가 아주 젊었을 때의 작품인데, 특히 이것은 한국적인 가치관, 한국적인 그 보수적인 가치관에 의하면은 배다른 남매 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이 발표되었을 당시로 봐서는 대단히 혁명적이고 반윤리적, 반사회적인 도덕관을 나타낸 작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이 아름답게 보이고 조금도 두 남녀의 사랑이 추악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이 작품이 얼마나 예술성을 살렸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연 김승준, 정현숙, 이영아, 남경표, 홍희숙, 해설 이선주, 기술 강기범, 효과 이용문, 김성렬, 음악 오혜원. 한승훈 연출 정진아 극본, 라디오 문학관. 강신재 원작 젊은 느티나무. 세 번째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